예, 박형진입니다. 한국 전쟁,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아픈 기억이죠. 그런데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앞에서도 우리 박범정 교수님이나 이승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민족에게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으며 또 우리 민족 스스로 그러한 아픈 상처를 자포자기하는 상태로 좌절하는 상태로 내몰지 않고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한국 전쟁의 의미가 우리 300만 명의 아픈 민족의 아픔을 갖고 있지만 우리 민족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저력을 보여준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한국 전쟁의 본질이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공산화 전략에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주의건 전통주의건 지금 현재 북한의 기습 공격에 의해서 유엔군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왜 유엔군이 나서가지고 우리 이 한반도에 대한 책임을 져주려고 노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에서 유엔군의 개입 역할, 과연 유엔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안보리 결의안 제82조와 83조에 따른 유엔군으로 형성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유엔군이라는 실질적으로 이 유엔 헌장에는 유엔군을 형성할 때는 바로 해원국에 대한 침략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 저희들이 해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입도 못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주도가 없었으면 우리가 유엔군이라는 이러한 특이한 형태의 집단 안보 기제가 발동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제가 분석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에 있어서 유엔군의 개입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유엔 헌장에는 다음 세대를 전쟁의 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엔을 만든다고 유엔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엔 헌장 제6장과 7장에는 분쟁 해결의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과 또 강제적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집단 안보 기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엔군이 형성되는 당시에 미국은 벌써 유엔군을 형성하려고 하는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서 진행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HS라인부터 미국이 실수했다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한국에 대한 평안시라든지 또는 한국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에 떨어진 이런 걸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유엔군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 미국의 주력들이 미국의 군사력 감축부터 해서 미국의 군비 감소, 미국의 병력을 감축시키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동에서의 참여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참여할 여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또한 대만에 대해서도 중국이 1949년 공산화됨으로써 이 공산화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 영국 같은 경우에도 유엔군에 참여하고 있지만 왜 영국의 애틀리 수상이 실질적으로 좌파입니다. 진보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반공산주의입니다. 우리 진보하고 공산주의하고 또 다르게 영국의 그 진보 정책들은 복지라든지 이쪽으로 갔지 이념이라든지 정치 이념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입장에서 유엔군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보내고
미국과 상대적으로 피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주도할 때 왜 영국이라든지 나토 세력들 결국 마샬 플랜이라든지 이러한 경제적 원칙이 같이 병행되어서 나토 유럽 회원국가 또 중남미 국가 여러분들 뭐 콜롬비아라든지 솔직히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참전하게 되는 계기가 독재 정권인데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거 합니다. 또 태국 같은 경우에도 참전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태국이 그 일본과 같이 전범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참여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라서 우리가 그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왜 필승할 수밖에 없었으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항변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주도가 없었으면 유엔군은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의 근거에 대해서는 헌장 제6장과 7장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의 실질적인 명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를 해서 강력한 주장을 펼치면서 유엔군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데 그게 미국의 개입 동기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 오류, 옳은지 실수인지 정책 오류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엔군은 새로운 역할로 이제는 변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데 왜냐하면 한국 전쟁의 성격과 변천에 따라서 유엔군의 성격은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이 최초에 발생하고 나서 이틀 만에 26일 날 6월 26일 날 그 유엔 개량 안보리 개량 82호에는 북한에 대한 침략자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83조에는 침략자 규정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 82조에는 38선 이국으로 넘어갈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 82조에 따른 그 유엔 안보리의 권고와 제83조에 나와 있는 유엔 안보리의 권고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제 군사적 지원, 회원국들의 군사적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7일 날 유엔 안보리에서 또 결의안을 내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엔 군 사령부를 설치하는 결의안을 미국이 주도를 해서 미군 사령관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지휘를 받는 유엔군을 결성하는 것을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유엔군이 결성되고 제 한국의 유엔군이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7월 14일 사항회원을 통해 가지고 메가드 사령관한테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이양하게 됩니다. 그게 이때까지 우리 작전 지휘권에 대한 이양 문제가 지금까지 이제 논란이 되어 왔고 이제 거의 마무리 시점, 시험 평가 단계로 나아가면서 자주도 국방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왜 제가 역할 변화를 보면서 이 내용을 설명한 이유가 이 한국전의 양상에 따라서 유엔의 역할은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한국전에 있어서 유엔군이 들어오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9월 15일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실제 낙동강 전선 빼고는 전역이 공산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이후에 유엔군을 모아서 북진을 단행하는 서울을 수복하고 이제는 북진으로 올라가는 그 1단계에서 이제 새로운 전쟁이라는 역할을 과연 유엔이 어떻게 보장을 해줘야 될 것이냐. 유엔은 실제 한국전에 있어서
원상 회복을, 현상 유지를 바랬지, 기존의 선발성을 바랬지, 이 현상 타파를 민족 통일 전쟁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미국이 또 주도로 해서 바로 이 유엔군이 선발성을 넘을 수 있는 군사적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그게 실제로 그 결의안을 안보리를 통해서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8월 1일부터 안보리에는 소련이 들어옴으로써 거부권이 행사되고 그 거부권에 의해 가지고 안보리 기능이 거의 마비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총회를 활용하게 되죠. 총회를 활용해서 바로 이제 선발선 이국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놨는데, 이게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2차적 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적 책임의 기능을 못할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총회에서 해도 된다라는 총회의 집단안보 기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결의안을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안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유엔에 있어서 총회의 기능이 강화되는 역할로 한국 전쟁을 수행하면서 결국 한국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면서 이 민족 통일 전쟁을 새롭게 이제는 기존 유엔이 결의한 사항들을 승인하고 인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평화를 위한 단계 결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이제 분쟁의 우리 조정 기능인데, 중공군이 개입함으로써 유엔의 역할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또 1951년 이후로는 1950년 11월 초순에 이제 중공군이 10월 말부터 중공군이 등장합니다. 한반도 전쟁에. 그러한 과정에서 11월 초에는 완전 본격적인 신정 공세가 이루어지죠. 거기에 의해서 이제 38선은 다시 이남까지로 미국은 숫자 전략에 따라서 피난을 나눠가지고 후퇴 전략을 짜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도 유엔군이 손상당하지 않고 빨리 후퇴함으로써 반격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유엔군의 축자 전략에 따른 후퇴 전략을 승인해 줍니다. 유엔에서. 그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인 유엔의 의도는 빨리 이제는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이제 협상의 역할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또 총회에서도 신생 통일국이 많아지고 또 이러한 제3세계들이 많아짐으로써 미국이 의도한 대로 총회의 결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1951년 4월부터 해서 유엔은 적극적인 미국의 유엔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국의 전쟁 종결로 하는 과정을 만들었다는 걸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역사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나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한국은 유엔군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과연 왜 미국은 이 한반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줬는지, 솔직히 아픈 기억이지만 또한 고마움에 대한 기억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미동맹이라는 이 큰 틀을 만들면서 우리 한국 전쟁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이 이념적 갈등, 사회적 갈등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합의, 또한 우리가 이 국제기구를 위한 합의 이런 것들이 중시되어야 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힘의 질서를 강조하는 강대국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역설적으로 또 중국과 미국의 이러한 큰 세계적인 패턴의 경쟁, 세력 갈등, 큰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어 있죠. 미국과 중국에. 그래서 이러한 우려, 현실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자유라는 부분을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현실이라는 부분이 이 자유라는 부분을 자꾸 억압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좀 더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틀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미래의 이 한국의 또는 세계의 또 코로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